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다가 막 지금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제, 예. 근데 정말 그 세 분 발표 아주 유익했고요. 뭐 오랜만에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유익한 정보와 말씀, 그다음에 그 통찰력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주신 우리 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에서 전문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보고 느낀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우리 LIG 황 박사님,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의 이 전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종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엑셀류에서 고체연료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기동도 일반적인 포물선형 탄도미사일 기동에서 이제는 아시다시피 변칙 기동, 풀업 기동을 포함한 이런 이제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들이 등장했고, 또 하나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비행 고도가 웬만하면 이제 50에서 60km를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비행을 한단 말이죠. 사거리가 뭐 600km에서 800km를 날아가도 그 정도밖에 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산두탄 조기경보 레이더라든지 기존의 한미 양국군의 감시 정찰 자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 물론 우리가 미군의 조기경보 위성이 지원을 받습니다만 그걸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의 필요성에도 저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북한의 이른바 미니 소형 SLBM이 발사가 됐는데, 그 전에 발사가 됐던 북극성 이른바 1형과 3형에 비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행 고도가 역시 굉장히 이제 낮아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KN-23을 SLBM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잠수함에 실려서 움직이니까 동해상 뭐 우리 측방이라든지 최악의 경우 우리 남쪽까지 내려와서 우리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신형 그린파인 레이더 2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탐지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탐지가 되더라도 과연 제대로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 필요성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황 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결국 현실적인 거는 항상 돈 문제로 이제 귀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황 박사님께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국방 관련해서도 우주 사업이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각광받고 있는 초소형 위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누리호 발사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KPS 위성 사업에 이제 본격 내년부터 착수가 된다는데, 그 사업도 제가 알기로 한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4조 원 가까운 사업이니까 결코 적지 않은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국가 정부 차원에서 국방 예산, 기존의 국방 예산, 국방 사업 외에 추가로 해주면 정말 감사한데 현실적으로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럼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우리 전력 증강 예산, 그 중에 이제 우주 분야는 한 부분인 거죠. 그 안에서도 또 뭐 초소형 위성의 KPS에 조기경보 위성까지 한다. 물론 사유 사업도 이미 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 비용 문제가 우리한테 더 심각하게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정지궤도 위성은 이제 하나고, 이 저궤도 같으면 이제 여러 개의 위성을 쏘는 이 군직 위성 형태로 운용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아까도 이제 저가 위성 말씀하셨지만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물론 숫자에 따라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군직 위성을 예를 들어 한 뭐 20-30개를 운용하게 하게 된다. 그럴 경우 이 조경보 위성 이 부문만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 걸로 예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역적인 질문인데, 아까 이제 정제궤도와 저궤도 이런 쭉 비교를 하시면서 표에서 그 정제궤도가 이제 연소 후에 탐지가 불가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미국의 DSP 위성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미사일 발사된 직후에 화염을 탐지해서 워닝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하나시스템 이 전무님께 좀 여쭈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 단실 내에 개발이 가능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KF-X의 A사 라이다를 활용해서 초소형 위성이 사 라이다에 응용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의문을 좀 이제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거를 어떻게 수백 킬로 상공에서 운용하는 소위 이른바 그 감시 정찰 위성의 탐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성능의 차이라든지 출력 차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요 사회의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 전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초소형 위성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일부에서 특히 정보계통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하시더라고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태를 탐지하는 게 핵심인데, 초소형 사이성의 해상도가 1m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m 정도의 해상도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태를 식별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소용성이 사실은 싸긴 하지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두서없는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답변은 다 토론 끝나고 한꺼번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걸 또 배웠고요.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귀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회장님 계시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우리 이 위성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나 다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어쩌면은 좀 산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화두 아니면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국가 R&D 사업과 예산을 통해서 감시정찰 분야의 425 위성, 통신의 우리 아나시스 위성, 아나시스 3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KPS 사업도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위성에 대한 투자와 R&D는 확실합니다.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연결될 거고요. 여기서 방향과 정책도 구체화될 거고, 또 엔드 유저인 군의 측면에서도 정확한 목표와 군 요구도가 나올 거고, 가는 방향은 뭔가 정해졌는데, 동시에 이제 우리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체에서는 그럼 이 시장을 확장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우리의 한정된 예산과 인원만 리소스만 갖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항상 이 모순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기조 발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위 사업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추격자지만 지금은 어떻게 선도자로서의 전환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산이 추격의 우위의 장점을 많이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도자적인 과정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지금 어떤 산업적인 규범도 형성이 됐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방이나 위성이나 다 큰 틀 안에서 선도자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과거에는 해외 업체들이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마켓이었죠. 한국에 와서 팔고 가고 뭐 직접 사라고 하고 또 국산화의 개념보다는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마켓, 아시아 마켓 중에 하나. 근데 제가 요즘 보는 시각은 그런 단순 마켓의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 시장이 어떤 허브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인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전환이 가능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엊그제 에어쇼장에서도 이제 우리 국기원 주관의 세미나가 있어 제가 거기서 한 발표한 부분도 약간 이 부분과 비슷한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해외 파트너들과 해외 시장을 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시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시장으로 같이 가야 되는 협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충분한 추격 역량이 갖고 있고 우리가 시장의 격차 물론 기술의 격차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위해서 경로 개척형 추적 뭐 이 부분은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논문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좀 산업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이제 해외 협력인 부분인 거죠. 물론 이 해외 협력은 국산화라는 부분하고 항상 모순됩니다. 우리의 예산으로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고 그 국산화율을 높임으로써 국내 방위 사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해외 협력할 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이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단순히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팔고의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체들, 특히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서로 성장을 해서 해외로 진출을 하려면 해외 기업과의 어떤 오픈된 해외 협력이 자주 일어나야 되고 물론 이제 LIG, 한화, 뭐 카이 다 이제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방위사업체 큰 회사들로 전략적인 해외 협력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많은 부분으로 퍼져서 산업이 성장 파이를 우리 국내 시장만 볼 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보면서 더 그 협력의 끈을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란 게 어제도 뭐 나로 우두리호가 어떤 절반에서 저는 되게 감격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방산을 시작하면서 TOC F-16부터 TOC를 시작했는데 그런 감격의 새로운 도전들이 많은 우리 젊은 지금 뭐 대학생들 많은 젊은 층에 또 전파가 되면서 이 산업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위성이란 거는 그 와중에도 진짜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성장 잠재력이 너무나 많은 사업으로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 해외 협력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기업들이 조금 더 단지 우리 시장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나라도 우주 쪽에 뭐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해외 협력사들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오픈된 마인드로 협력을 계속 이끌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질문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LIG나 한화나 오늘 참석해 주신 뭐 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상호 간에 어떤 협력을 이끌어 날 건지를 좀 더 이런 좋은 장을 통해서 교류하고 필요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단지 우리 시장만 볼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동반자적인 허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준, 네, 대덕대학교 박영준입니다. 정말 오늘 그 시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오늘 또 이렇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개최해 주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 관점에서의 위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우주를 이제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에 대한 그 세계 각국의 경쟁은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도 어제 나라오도 뭐 10년간 2주 이상을 들여가지고 발사를 했고, 우리 또 방위사업청에서는 정말 그 우주 방위산업 발전 TF를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국방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국방우주 정책 TF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국군이 단위 이제 중체대한 이런 시기에 오늘 이렇게 훌륭한 주제에 저는 공감을 하고, 뭐 문제면 문제지만은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안을 한두 가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성이 굉장히 그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도 그 최근에 노돌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위성을 요격을 했고, 미국도 SM-3에 위성 요격용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또 중국도 등평 미사일을 개조해서 성공을 했고요. 북한의 화성 15는 무려 고도가 4,500k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계 뭐 기타 나라들도 뭐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주 청소선을 그 로봇팔을 이용해 가지고 뭐 제거를 하는데, 이게 여차하면은 이 인접 위성을 또 부술 수 있는 그런 킬러 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창이 있으면은 방패가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해서 위성을 띄우는데, 이 위성이 그 적의 미사일로부터 회피도 하고 또 뭐 레이저를 쏴가지고 EOIR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킨다 하더라도 잘 피해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위성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제 조기경보 위성이 미사일을 탐지를 하더라도 이게 상승 단계에서 요격이 되는 그런 그 요격 위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 위성 킬체인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레프트 오브 런치가 제일 그 베스트지만은 실은 이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스트 단계에서 미사일을 격파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는 중심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습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6.25 전쟁 때는 북한에서 소련과 러시아의 후원을 얻어 있고 한반도를 공산하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뭐 소련이나 중국보다 더 무시무시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칸데르형과 같은 K-23을 수차례 발사를 했고, 또 그 북한의 잘 발달된 철도망을 이용해서 뭐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얘들이 또 터널에 숨어 있다가 열차에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또 북극성 3호 이런 형의 SLBM도 발사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를 했는데, 이게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15초면 날라옵니다. 이런 정말 그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하기 위해서 기습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부스트 단계에서 우리 조기경보 위성이 발견 가동 시에 요격하는 이런 위성 킬체인을 구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간단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페이스 뉴스의 박시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결국 국방이라는 것과 산업이라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좀 뭐 트렌드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제가
뭐 미국 사례를 보다 보면 스피드라는 요소도 오늘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진 않지만 스피드라는 요소도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우주국방 쪽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우주군 보면 새로운 기술을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이제 유영환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격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결국 어떻게 그 진화 또한 빠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아까 또 우리나라 예산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방어에 필요한 특징들도 있겠지만 결국 기술이 너무 만약에 해외 쪽의 기술이 빠르게 진화한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은 거기에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 그것이 궁금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그럼 그 속도를 따라갈 필요는 또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우주와 국방과 산업이 같이 가고 하지만 거기에 속도라는 변수가 지금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 국방에서는 어떤 포지션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에 대한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하신 분 세 분 중에서 우리 황응년 박사님만 계셔갖고 황 박사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을 드리고 오늘 답변이 안 되는 부분 또 학회에서 그 질문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또 그분들에게 물어봐가지고 필요하면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산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기용보 위성은 이제 수명이 한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실용급으로 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상체까지 포함해서 한 5천억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도 이제 수량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레이시온에서는 40개가 필요해야 됐는데 저 경사를 궤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상시 광역이 커버리지도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선 4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한 기에 발사체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100억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토탈 40기면 위성체까지 4천억이 들고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상체의 역할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위성 간 내부 통신을 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조기용보 위성 단독으로 쏠 수 있느냐 저궤도를. 근데 탑재체는 저희도 통신, 레이저 통신, RF 통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단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용사를 이제 위성용사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사실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재질 자체가 위성용이나 밀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CFRP라든지 아니면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인바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전자부품에서 얼마나 더 스크린을 더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맹뚱하게 그냥 그 부품을 아무데나 구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부품을 양산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 같은 공정으로 개발되고 양산되고 있는 부품을 단지 스크리닝 비용만 더 줄이면은 밀급이 되고 커머셜 파트가 되니까 그걸로 하면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밀급도 우주 환경이라는 것은 발사 환경에 대한 이기는 거하고 우주 환경에 대한 레디에이션에 대한 저항성 그거 두 가지인데, 발사 환경은 우리가 구조 해석이라든지 열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샥이라든지 어널리시스를 하면 되는 거고, 우주 환경에 대해서는 부품에 대한 강도가 좀 신뢰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밀급 부품을 써서라도 충분히 우주용으로 쏠 수 있다 저는 판단하고 큐브 위성을 대표로 예를 들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 발사 해상도가 1m밖에 안 되는데 텔을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느냐,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텔이 이게 연습용으로 한번 올라갔는지 아니면 진짜로 쏠려고 하는지 킬체인을 하려면 그걸 누가 작심하고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한데 우선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방향은 쌀을 이제 다중으로 해가지고 모듈을 두 개를 겹쳐가지고 하면 해상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AI와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사실은 필요한 이유는 조경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수많은 클러터 신호가 있고 이게 뭐 공장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뭐가 터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진짜 탄도탄이 터진 건지 진짜 이거 한 건지 하면은 몇 년간 최소한 그런 신호를 그 빅데이터로 분석해 가야지 그 개발 동향도 파악할 수 있고 탄도탄 식별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 단계 요격을 하셔야 제일 좋죠. 상승 단계 요격은 제가 이야기할 거는 중국에서 미국을 쏠 때는 우리나라에서 방어를 하거나 일본에서 방어를 해주면 상승 단계 요격이 되는데 우리가 중심이 짧아가고 상승 단계 요격을 하면 두 가지 수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레이저 갖고 요격을 하든지 물론 워헤드가 이제 핵탄두가 있던 생물학적 탄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우리도 피해를 보니까 상승 단계 요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걔들이 날아오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러려면 휴전선 근방에 상시로 24시간 빈틈없이 그 요격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조경보 위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큐잉 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탄 아무 때나 쏜다고 커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필더비가 작고 빈폭이 작기 때문에 그걸 정보를 줘야지 추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어렵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지금 전부 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건지 해외에서 뉴스페이스 해가지고 원에 뭐 스타링크에서 13,000개, 원앱에서 3,000개, 아마존에서 몇천 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씻는다 이거 이렇게 할 거냐. 지금 KPS, GK3, 소형사 다 붙여 뭐 해가지고 뭐 425 저궤도 통신해갖고 엄청난 위성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게 맞냐. 근데 웃기는 것은 2040년이 되면 위성 시장에서 위성이 차지하는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다 서비스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위성을 우리가 모방해가지고 맨날 기술 협력 맺어가지고 그걸 따라잡아갖고 우리도 기술 개발했다고 한국경으로 제대로 개발했다. 이게 의미가 있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스타링크 돈 주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돈 싸냐? 우리가 더 어느 게 더 관점에서 선등을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정말 위성을 그 소유제기를 할 때 정말 그거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과 국민 그 세금과의 그 가치를 잘 판단해 갖고 소유제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아까 스피드에 업그레이드인데 소형위성 군집위성의 장점이 가장 그겁니다. 지금 실용급에서 하나 올라가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발하는 개념은 그 전부 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수시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상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최신의 그 알고리즘을 다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너무 대답이 길었네요. 예, 답변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리라도 생각합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다음 단계에 우리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모든 발표와 토론을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 제8회 국제방산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